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KCL의 박두용입니다. 저는 건물에너지연구센터라는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주 연구 분야는 이제 건축 환경 설비, 그리고 건물 에너지, 그리고 이제 2017, 18년부터 이제 스마트팜 관련해서 연구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 농업 쪽에 계신 분들보다는 제가 뭐 전문 지식이 조금 부족할지는 몰라도 실증 과제를 한 7개 정도 수행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좀 편하게 소개해 드리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발표 전에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한 2분간의 스마트팜 소개 영상을 좀 시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 농기계 산업화가 우리 농업에 어떤 혁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요? 첨단 농업 기술의 핵심은 정보통신 기술과 산업 인터넷입니다. 이를 접목한 대표적인 농업 기술이 바로 스마트팜인데요. 농식품부는 2022년까지 경북 상주, 전북 김제, 전남 고흥, 경남 밀양 4곳에 스마트팜 혁신별리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은 일반적인 농기에 비해 어떤 장점이 있으며 어떤 원리로 운용되는 걸까요? 스마트팜은 배배시설의 온도와 습도뿐만 아니라 일조량, 토양의 이산화탄소 농도, 질병 유무 등 각종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농촌의 산출된 데이터를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 살펴보며 배배시설 전체를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드론 또한 미래 농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첨단 기술입니다. 현재 드론은 90% 이상이 전체용으로 쓰이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수해 이동 경로 파악, 경수의 과수화 상태형 조기 발견, 자연재해 피해 분석 및 수집, 피해량 파악 등 농축산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활약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율주행 트랙터 또한 인가에 큰 도움이 될 기술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는 AI가 밭의 면적을 파악하고 트랙터를 움직여 스스로 밭을 갈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첨단 기술을 활용한 농업은 사람뿐만 아니라 지구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대표적인 탄소노랑 농업으로 수직형 스마트팜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수직형 스마트팜은 수경재배로 이루어져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는데요. 화학비료에서 발생하는 아산화질소는 이산화탄소의 약 300배에 달하는 온실효과를 지닌 농업 분야 탄소 배출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감히 면적당 생산량이 노지재배 대비 20배 높으며 내부 환경 요인에 상관없이 재배가 가능해 도심의 좁은 땅에서도 양질의 수확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덕분에 아산화질소의 수량을 줄이고 유통 과정에서 탄소 배출 저감이 가능합니다. 환경을 보호하고 탄소 중립을 실현하여 식량 안보에 앞장서는 첨단 농업기계 산업화. 다음에 또 어떤 기술이 등장해 우리를 놀라게 해줄까요? 지금까지 농축산물 탐구생활이었습니다. 예, 한 2분간의 소개 영상을 보셨고요. 그러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보여드렸습니다. 메인 화면은 실증하고 있는 과제 중에 하나인데요. 나주의 이제 스마트팜인데 뒤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외관, 왼쪽이 외관이고 오른쪽이 이제 내부 사진이고요. 저는 그래서 스마트팜 개념부터 해서 발전 방향까지 좀 목차를 짜왔고, 제가 좀 집중하고 있는 분야는 이제 건축 환경 설비 관점에서의 스마트팜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개념입니다. 정의를 좀 이제 스마트팜 코리아나 이제 농식품부에서 내리고 있는 정의를 좀 말씀을 드리면, 비닐하우스, 유리온실 축사 등의 이제 ICT 정보 기술을 접목을 시켜서 작물과 가축의 생육 환경을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농장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스마트팜은 어떤 의의를 갖느냐? 최적의 생육 환경을 조성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최적의 생육 환경을 조성해서 그 노동자들의 노동력 그리고 에너지, 양분 등을 종전보다 덜 투입하게 되고 생산성과 품질 제고까지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야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제 스마트 온실 분야, 그리고 과수 분야, 축사 분야 이렇게 3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주로 수행했던 과제는 이제 스마트 온실 쪽 첫 번째가 되겠고요.
개념도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양 센서부터 해서 온도 센서, CO2 센서, 그리고 이제 외부 기상대의 외부 일사량, 온도, 풍향, 풍속 센서, 이런 센서들의 내외부 환경 신호를 이제 통합 제어기에서 받아서 난방기라든지 측창, 천창, 그리고 내부에 이제 공기 순환을 하게끔 하는 유동 팬, 그리고 나머지 그 장비들을 좀 제어를 하게 되고요. 그 환경 정보를 통해서 제어를 하게 되고, 그 외에 이제 웹 카메라라든지 CCTV 같은 영상 장비가 추가로 있는 게 스마트팜의 기본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스마트팜은 환경 설비 관점에서 이제 난방과 냉방의 이제 중요한 요소를 보이는데요. 먼저 난방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온실은 일단 난방 중심의 그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경영비에 난방비가 한 30에서 50%, 많게 보고된 온실은 한 70%까지 겨울철에 이제 난방의 모든 그 뭐 전력비라든지 이용 요금을 지불하는 형태를 띠고 있고요. 그 중에서 연료별 비율을 보면 석유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류별로는 이제 보일러를 일단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설이 대부분 비닐 온실, 뭐 시골에 있는 비닐하우스 같은 건데 시설이 많이 낙후가 돼 있고, 그리고 열화상 카메라라든지 블로어도어 테스트로 기밀 측정을 하면 이제 그 누기되는 부분이 많아서 열 손실이 좀 심한 편에 속합니다. 이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난방이 필요하게 되고, 온실의 냉방은 그럼 기존까지는 안 해왔는데 왜 필요하게 됐는지. 온실의 냉방은 이제 기후 변화에 따라서 뭐 많이들 하는 얘기입니다. 온도가 상승하고 여름 기간이 증가하게 되고, 그리고 고온으로 인해서 이제 작물이 좀 병이 들거나 하는 고온 장애라고 합니다. 그런 게 발생을 하고, 그리고 비닐 온실의 경우에는 냉방을 거의 하지 않는데 반해 이제 유리 온실은 그래도 비교적 최첨단 온실에 속하는데, 그 유리 온실에서조차 26%의 비율만 이제 냉방을 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실의 스마트팜 시장도 연평균 지금 한 5년간 12.6% 정도 성장을 계속 해오고 있고요. 그 스마트팜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냉방 또한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온실 냉방을 통해 그동안은 이제 연중 재배가 불가능했다면 여름철 고온 6, 7, 8 이런 고온 기간을 냉방을 통해서 연중 재배가 가능해지게끔 하는 목적이 이제 냉방의 필요성입니다. 다음은 이제 세대별로 좀 구분을 해봤습니다. 1세대는 이제 현재는 이제 1세대에서 2세대 사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여러 가지 목표 효과, 주요 기능이 있는데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의사결정과 제어 부분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1세대는 이제 의사결정을 사람이 하고 제어도 사람이 수동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2세대의 경우에는 이제 빅데이터를 통해서 그 온실의 뭐 일사량이라든지 풍속, 온도, 습도, 뭐 토양, EC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제어를 하게 되고, 뭐 수동 제어뿐만이 아니라 자동 제어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향후 미래에는 이제 무인 자율형 이제 로봇 공장, 로봇 농장이 좀 이제 활성화될 텐데, 이거를 3세대 미래의 스마트팜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래의 3세대 스마트팜은 독일이나 네덜란드 사례에는 미리 좀 엿볼 수가 있는데요. 독일에서는 이제 그 360도 카메라를 통해서 생육 환경을 분석을 하거나, 네덜란드에서는 이제 로봇 팔이 그 움직이면서 온실의 배들을 움직이면서 잎의 생장을 파악하는 그런 기술들이 있습니다. 이건 구체적인 예인데요. 로봇이 돌아가면서 이제 열화상 카메라로 식물의 뭐 잎에 있는 수분이라든지 이런 생육 환경 정보를 파악하고 개선점을 좀 통계적으로 도출해주는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스마트팜을 도입을 하면 도대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이건 이제 스마트팜 농식품부에서 발표한 사례집의 일부를 발췌해 왔는데요. 일단 딸기 농장의 경우에는 ICT 장비를 1,100만 원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한 장비는 이제 센서류, 온습도, CO2 뭐 이런 센서류부터 환경기기는 이제 뭐 패시브 기술부터 있고 이제 액티브 기술까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배기팬이랑 유동팬 빼고는 이제 패시브 건축 기술로 봐주시면 되고요. 그 외에 영상 장비라든지 양분을 공급해주는 양액 공급 장치, 이런 걸 도입을 했을 때 이제 단위 면적당 농가의 생산량을 도입 전후, 그리고 단위 면적당 매출액을 전후로 비교를 했을 때 약 10% 정도. 그리고 고추냉이 농가의 경우에는 뭐 투자비가 좀 많이 들었습니다. 2억 5천이 들었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라든지 매출액이 뭐 20%, 많게는 30%, 뭐 농가별로 편차가 다양하지만 이제 단위 면적당 산출한 이런 도입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념이 좀 길어지는데요. 약간 스피디하게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스마트팜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제 환경 요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환경 요소는 이제 광도, 그리고 온도, 풍향, 풍속, 강우, 강수가 있겠습니다. 단면으로 보시면 이제 이런 태양 일사라든지 이제 환기가 온실의 부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열의 흐름을 좀 표기를 한 것이고요. 그러면 이러한 환경 센서가 실제로 좀 어떻게 설치가 돼 있고 사례는 어떤지, 오늘은 좀 사진 위주로, 제가 이론은 좀 따분할 것 같아서 사진 위주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에 이제 풍향 풍속 센서랑 일사 센서를 다 같이 설치를 하고, 일반 건물에서 이제 계측하는 장비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차이점은 이제 토양 센서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건물에서는 잘 재지 않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사 센서도 이제 내부와 외부, 그리고 이런 형태로 설치를 하게 되는데, 핵심은 설치 위치입니다. 외부에는 이제 간섭을 안 받는데 대부분 설치를 하시지만, 내부에서는 이제 설치 위치가 이제 구조체, 철골 프레임 등에 의해 가려지면 일사량 등의 산출이 잘못되고, 거기에 따라서 제어가 잘못되기 때문에 이제 설치 위치가 중요하게 되고요. 간섭을 받지 않는 위치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기술로 이제 근권부 냉방이라는 게 있는데, 공기 온도를 데피는 것이 아니고 식물의 뿌리를 냉방을 직접 하거나 난방을 하는 방식이 근권부 냉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근권부를 직접 냉방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그 농가분들이 실제로 보는 거는 생산량이 증대한다든지 품질이 증대하는 건데, 그건 이제 저울이나 저울 같은 걸로 이제 키로수로 재서 생산량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파악을 하게 됩니다. 이런 센서들은 최근에는 이제 패키지화 형태돼 있어서 이렇게 베드에 그 일체화된 형태로 설치가 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이제 파프리카의 생육 단계별 온도 관리인데요. 세부 내용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시간대별 온도 제어 전략입니다. 새벽 때부터 해서 일출, 오전, 오후, 그리고 야간 온도가 있습니다. 사람은 이제 덥거나 추우면 참을 수가 있는데, 그 식물의 경우에는 고사하거나 이제 죽어버리기 때문에 보다 더 정밀한 환경 제어가 요구가 되고요. 또 좀 차이점이 있다면 사람은 뭐 1도, 2도 올리고 이런데, 이제 야간과 주간의 온도를 평균해서 주야간의 온도를 좀 같이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들어 뭐 낮에 온도를 30도 설정 온도로 냉방을 해야 되는데, 내부가 한 32도에서 35도까지 고온으로 올라갔으면 목표치에 달성을 못했는데, 그걸 야간에 좀 보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평균으로 계산을 하게 돼서. 그래서 야간의 온도를 좀 더 떨어뜨리는 그런 기술들도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이런 거는 이제 1세대 스마트폰부터 보여지는 것들인데 그 스마트폰으로 해서 이제 온도, 습도, CO2 등의 이제 이런 거는 일반적이고 여기서 이제 현재 추천을 해줍니다. 알림 메시지로 그 기준 온도보다 얼마나 몇 도 높은지 이런 것 등을 이제 농장주분들이 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주야간의 평균 온도를 파악을 한다든지 이슬점과 수분 부족량을 파악한다든지 이런 게 이제 그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제안을 하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모니터링 그리고 관수 제어, 컨설팅, 건강관리, 생물의 건강관리 서비스는 이제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시작되면서 AI나 VR, 드론 이런 것들이 이제 제어에 좀 녹아 들어가게 되고 관련 연구들에도 이 키워드가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이제 농업 수출액 2위인 국가고 시설 원예 분야에서는 제일 1위인 강대국이고요. 왼쪽은 이제 네덜란드의 프리바사라고 제일 많이 복합 환경 제어 시스템을 공급하는 시스템 사고 이제 오른쪽은 홀티맥스사라고 이제 같은 네덜란드 회사인데 두 가지의 이제 복합 환경 제어 시스템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차양 개폐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온습도가 어떻게 센싱이 되고 이런 것 등을 이제 이런 복합 환경 제어 시스템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을 좀 자세히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부터 해서 개요, 레포트 해주고 이제 엑셀로 익스포트까지 해주는 이런 기능까지 다 구현이 되어 있고요. 지금 사진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최신의 트렌드는 지금 이게 포인터가 좀 잘 안 돼서 그런데 저쪽에 이제 풍력 발전기가 있는데 그거 대비해서 규모가 좀 대형화 그리고 에너지 환경 중심으로 좀 바뀌고 있습니다. 다음에 타입이 이제 네덜란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제 벨로 타입 온실인데요. 이 온실도 이제 자동차랑 크기를 좀 비교하시면 규모를 좀 가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설의 기능은 기존에는 재배랑 뭐 육묘 이런 거에 국한이 됐다면 현재는 이제 뭐 주말에 농장을 운영함으로써 아기들을 데리고 가서 딸기를 딴다든지 딸기잼을 만든다든지 그런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지하철 등에서 식물 공장을 운영하는 형태 등으로 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파프리카 재배 온실인데요. 기본 벨로형으로 그 일반적으로 짓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 빛을 좀 80에서 90%까지 투과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딸기 재배 온실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요 거터가 쭉 이어지는 거를 뭐 리프팅 거터라고도 하고 행잉 거터 시스템이라고도 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지그재그로 있는데 아랫부분들의 광량이 부족하면 이제 그 뭐 1시간마다 스위칭을 하게 됩니다. 아래에 있는 것들이 이제 위로 올라오고 위에 있는 베드들이 아래로 올라와서 부족한 광량을 좀 채워주는 구조가 이제 딸기 온실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들이고요. 다음으로 이제 꽃 화훼 쪽입니다. 뭐 특이할 만한 점은 이제 보광, LED 등으로 보광을 한다는 점이고요. 다음으로 이제 공조 시스템도 기존에 안 들어간데 들어가고 있는데 요건 뒤에 좀 자세히 원리 같은 걸 설명을 드리고요. 밀폐형 식물 공장 그리고 컨테이너형 식물 공장 이런 게 이제 최근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같이 일반 그 노지나 온실에서 재배하는 것과 달리 면적을 좀 세이빙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건축 전공자이실 것 같아서 건축 과정을 좀 설계와 시공 업체에서 자료를 받아서 간략히 동영상 대신에 사진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토목 부지를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초를 닫게 되고요. 포크레인 같은 걸로.
다음으로 철골로 벨로 형태 타입의 이제 그 구조를 세우게 됩니다. 구조를 세운 다음에는 우리 건물의 이제 벽체, 창호에 해당하는 이제 피복재라고 하는데요. 외피 부분을 이제 설치를 하게 되고, 그 외에 이제 차양 건물에서 이제 블라인드, 베네시안 블라인드나 롤 블라인드 같은 부분을 천창과 스크린 개폐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그 외에 건물에 들어가는 설비랑 또 요건 좀 다른데 일맥상통합니다. 큰 틀에서. 그래서 양액 관수 시스템, 양액 재활용, 양분을 주는 시스템인데 이제 재활용 시켜서 좀 에너지 세이빙하는. 그리고 지중배관, 사일로 설비라고 되어 있는데 축열조, 축냉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히트 펌프에서 생산한 열을 주간에 생산한 열을 저장했다가 뭐 야간에 사용하고 이런 목적인데, 최근 들어서는 뭐 기존에는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최근에 근데 농촌 쪽의 전기가 킬로와트당 한 44원 정도 되는데 야간 전기나 이런 전기 차등이 없어서 굳이 메리트가 좀 떨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이제 정지하고 레벨링을 하고 보일러, 난방 설비 같은 것 등을 설치를 하게 되고, 예. 그리고 분배, 그 반송 설비, 펌프라든지 팬 같은 거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미스트 포그 시스템인데요. 미스트 포그는 이제 그 증발 냉각으로 물을 뿌려서 우리 뭐 얼굴에 미스트 뿌리는 거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측고가 뭐 높은 온실은 이제 6m에서 10m 이 정도로 높이도 높고 이제 장스팬이기 때문에 기류가 원활하게 흐르지가 그 자연 환기로는 않습니다. 그래서 유동팬을 이렇게 가운데처럼 설치를 하게 되고요. 강제 대류를 시켜서 기류가 좀 원활하게끔 하고, 그 원활하게끔 하는 목적은 이제 광합성이라든지 그리고 안에 정체된 CO2를 좀 빼주고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CO2를 공급하는 탄산가스 설비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게 왜 들어가냐면 이제 외기가 한 400ppm 됩니다. 근데 이제 내부를 한 1500에서 2000까지 올리면 기존의 뭐 파프리카, 딸기에 비해서 이제 품질이 좀 향상이 됩니다. 기존에 좀 쭈글쭈글한 그 작물이었다면 좀 작물의 그 품질이 좋아지는 게 CO2의 역할이고요. 탄산시비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의 복합환경 제어 시스템입니다. 국산 제품들도 대부분 이제 네덜란드사 거를 좀 벤치마킹 해와서 제작을 하셨고요. 그리고 온실뿐만 아니라 작물 재배한 것을 이제 모니터링하고 작업자들이 근무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저온 저장고라고 해서 작물을 좀 이제 냉동고 같은데 보관을 일정 기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좀 추가로 지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 제어 요소가 인풋이 되는 것이고, 이제 아웃풋은 제어하는 천창, 스크린, 유동 팬, 그리고 보강등, 냉난방, 축열조 등이 되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제 단면이고요. 빨간색이 이제 그 인풋이고 파란색이 아웃풋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개념이 좀 길었는데요. 기술 현황이 좀 시간 관계상 빨리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현황은 이제 부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좀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국내 일사량이 한 800 그 킬로칼로리 단위 면적당이라고 쳤을 때 이제 온실의 피복을 통해 입사되는 일사량을 70% 정도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온실 그 평당 에어컨을 좀 계산을 제가 해봤습니다. 온실 에어컨은 이제 마력이랑 뭐 킬로와트 용량은 저기를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300평 온실의 경우에 에어컨이 109대가 필요하게 됩니다. 배치를 하게 되면 뭐 좀 너무 그 모양은 좀 그런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무풍으로 배치를 해봤고요. 실제로 이렇게 설치는 안 하시죠. 그래서 기존의 일사량이 다 들어오면 이렇게 설치를 하겠지만 이렇게는 안 하기 때문에 냉방 부하를 절감하는 요소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실의 온도는 이제 먼저 환기 부분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환기를 하지 않는 온실에 이제 밀폐된 상태의 지역별 평균 온도가 한 69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여름철에 그 뭐 에너지제라 설계 기준의 온도 기준이 32.2도 정도인 거를 감안하면 굉장히 높은 수치고요. 그러나 이제 자연 환기를 한다고 쳐도 외기보다는 높은 온도를 유지를 하게 됩니다. 대신에 이제 환기까지 안 하면 완전 찜통으로 6, 70도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걸 이제 그 줄이기 위해서 차광이 들어가게 됩니다. 차광이 이제 무차광부터 흑색 차광 있는데 이제 뒤에 사진으로 제품을 좀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온실 부하에 이어서 온도, 그 여기 이제 환경 설비 분야 전공자분들도 계실 텐데 그 건물 용도별로 부하를 계산한다든지 에너지를 계산할 때 셋 포인트를 설정하게 됩니다. 난방의 경우에는 뭐 18에서 22도, 냉방의 경우에는 26도에서 28도 이렇게 설정 온도를 설정을 하실 텐데 온실은 이제 작물별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작물별로 최저 온도가 있고 야간 온도, 생육 적온, 최고 한계 온도가 있습니다. 보통 컨트롤은 이제 생육 적온의 최대치로 셋 포인트를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냉방 기술을 좀 나열해 봤는데요. 좀 논문 등을 통해서 이제 뭐 중국 지역이나 이런 데 적용된 기술들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자연환기 시스템이 있고요. 셀룰로스 패널에 물을 흘려서 증발냉각을 하는 증발냉각 패드 시스템이 있고 차양 외부 내부가 있고 이제 겨울철에 쓰는 다겹본 커튼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기류순환 팬이 있고요. 이건 앞에서 설명을 드렸었고 간접 직접 증발냉각 유닛이 기계화된 부분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국소 냉난방 장치, 아까 말씀드린 근권부에 냉난방을 하는 시스템이고요. 다음으로 이제 지하수열원 히트펌프 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증발냉각 패드 시스템의 원리를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저 갈색 부분이 셀룰로스 패널이 됩니다. 저 셀룰로스 팬에 이제 그 순환 펌프로 물을 흘려서 물을 위에서 아래로 흘리면서 이제 반대편에는 시로코 등의 이제 팬이 들어가게 되고요. 팬이 강제로 기류를 빨아들여서 이제 그 물이 흐르면서 증발냉각하는 원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패널에 따라서 크로스와이즈 형태 그리고 이제 그 세로축이 좀 긴 형태 등으로 이제 표현이 되고 다만 이 기술의 단점은 셀룰로스 패널을 막 통과한 공기의 습도는 30에서 40% 급상승하게 돼서 국내의 경우에 뭐 5, 60% 습도라고 가정했을 때 90에서 100% 습도가 돼서 국내엔 적합하지 않는 시스템이고요. 뒤에 이제 사막 기후 같은 데서 왜 적용을 해야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두 번째 단점이 있는데요. 외기 온도가 37도가 들어와서 뭐 28도가 이제 토출이 되는데 앞단과 뒷단의 온도차가 연구된 바에 따르면 한 7도 정도 차이가 나서 앞뒤 밸런스가 좀 안 맞는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문헌으로 좀 통계치를 뭐 표본수는 적으나 내봤는데요. 평균 증발냉각 패드를 사용을 했을 때 5에서 7도 그리고 그 천창에서 미스트를 뿌릴 때는 한 4에서 5도 이렇게 온도 감소 효과를 보였었고 그리고 소극적 냉방, 적극적 냉방 건축 환경 설비에서 사용하는 용어로는 패시브 액티브 냉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극적 냉방으로는 차양, 자연환기, 강제환기, 증발냉각 그리고 지중열교환 그 쿨튜브 옛날에 적용했던 방식이죠. E+ 같은 용인에 있는 그런 하우스에 적용했던 방식들이고 적극적 냉방은 좀 설비, 히트펌프나 추결조 이런 것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 반 정도가 됐는데요. 슬라이드가 한 200페이지가 되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슬라이드의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슬라이드의 핵심은 건물의 이제 외기에 직접면한 면이 지금 보시면 내면입니다.
이러면 이제 에너지나 부하 측면에서 취약하고, 대신에 이제 단동 하우스 대비해서 연동으로 하우스를 이어서 하게 되면 외피의 면한 면적이 최소화돼서 에너지를 좀 절감할 수 있다. 요걸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측고의 경우에도 높은 경우는 이제 기류 순환이 좀 천창을 열면서 활발해져서 여름철에 유리하다. 요걸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차양은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 블라인드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외부에서 치는 게 왜 중요한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부에서 차단을 하면 이제 40% 차광률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60%만 투과가 됩니다. 대신에 이제 내부에서 차광을 했을 때는 같은 60%가 투과가 돼도 40%가 다 나가는 것이 아니고 역반사를 통해서 30%가 되돌아오기 때문에 외부 차광의 연료입은 60%, 내부 차광의 연료입은 90%여서 한 30%에 이제 단순히 좀 생각을 했을 때는 외부 차광의 효과가 더 좋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제품 사진인데요. 차광률별로 이제 검은색 그물막 같은 거를 치는 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외기 일사량에 따라서 커튼을 자동으로 개폐를 하거나 우리 베네시안 블라인드 자동 제어 시스템이랑 유사하고요. 그 외에 좀 단순히 좀 저비용으로 할 수 있는 건 차광 페인트 같은 게 있습니다. 다음으로 환기인데요. 환기의 목적은 고온을 억제하고 이제 습도를 좀 내려주고, 그리고 CO2를 공급하는, 그리고 유해가스를 배출하는 목적이 있고요. 크게 이제 온도차에 의한 환기, 그리고 풍력에 의한 환기, 압력차에 의한 환기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측창을 이용하는 방식과 천창을 이용하는 방식, 그리고 측창, 천창을 이용하는 방식이 있는데, 뭐 당연하게도 측창과 천창을 이용하는 방식이 여름철에 유리한 방식이고요. CFD를 한번 돌려봤는데, 위에서부터 0.5m/s부터 이제 4까지 좀 올려가면서 분석을 하였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단동 온실 대비 연동 온실이 이제 길기 때문에 풍력 환기의 성능은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도차로 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외에 이제 환기 종류로는 이제 곡부 환기, 동고 환기, 좀 용어가 생소하실 텐데, 곡부 환기는 온실 지붕과 지붕 사이 주 기둥이 만나는 지점을 얘기를 하고요. 동고 환기는 저 가운데 그림 보시면 제일 높은 지점을 통해 환기하는 걸 동고 환기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외 이제 천창 방식이 있고, 측창 종류로는 이제 이렇게 들어 올리는 방식이 권추식, 그 외에 이제 틸트 앤 턴 방식처럼 되는 게 이제 프로젝트식, 이런 것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까지는 자연환기였으면 이제 강제환기 팬 종류들이 있고요. 강제환기 팬에서 설계할 때 중요한 부분은 이제 길이가 50m 이상일 때는 가운데에 이제 팬을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50m 이하일 때는 이제 급배기 팬 하나씩, 그리고 너비가 10m 이상인 경우에는 팬을 좀 숫자를 늘리는 게 일반적인 설계 방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술 현황으로는 이제 증발냉각이 있는데요. 증발냉각은 이제 물이 증발하면서 냉각을 하는 것인데, 이제 효율이 한 80에서 90% 정도 보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셀룰로스 패널에 물을 흘리는 펜앤패드 시스템의 간략한 개통도입니다. 그리고 포그 시스템이 있고요. 미스트를 분무하는. 근권부 냉방이 중요하다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뿌리가 건강해야 이제 식물이 잘 자라기 때문에 공기를 냉각하는 것보다 뿌리를 냉각하는, 이제 냉수나 온수를 흘려서 이제 관에 흘려서 근권부를 냉각하는 방식이 최근 트렌드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하단의 사진을 보시면 비닐 덕트를 통한 냉방, 그래서 하부는 냉방을 하고 여름철에 너무 고온일 때는 6, 70도 되는 온도는 이제 천창을 통해 버리면서 아래 근권부만 냉방하는 방식이 좀 주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효과로는 뭐 농진청에서 한번
그 연구한 보고에 따르면 근권부 온도가 한 2.4도, 수확량이 11% 증대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국소 냉난방의 난방비 절감, 온도 하강 효과를 나타내는 것들이고요. 저희가 과제 때 추가 제안을 했던 거는 양액을 냉각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냉동기를 그 추가로 설치를 하는데 배관 하나를 더 연결을 해서 그 양액도 냉각해서 공급을 하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에서 하고 실증 단지에서도 실제 적용이 되어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히트펌프를 좀 구분을 해봤습니다. 전기식이랑 가스식이 있는데 전기식의 경우에는 지열과 공기열. 그래서 농업 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지열에 물대물 방식의 추결조가 있는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다만 이제 일본에서는 공기열원 히트펌프를 좀 많이 사용하는 추세이고요. 최근에는 근데 또 지열 히트펌프를 좀 꺼려하는 농장주분들도 계신 게 이제 천공의 고장이라든지 이런 고장 부분 때문에 좀 안 쓰는 경향도 다소 있긴 합니다. 그래서 열원별로는 지열, 수열원, 폐열원, 화력발전의 폐열을 활용하는 그리고 공기열 히트펌프가 있겠습니다. 농업용 지열 히트펌프 설치 사례고요. 지열 히트펌프는 이제 기본 일반적인 농가에 사용하는 보일러 대비 보일러 효율이 뭐 90%라고 치면 이제 난방 COP가 한 효율이 300%에서 400%이기 때문에 난방 에너지 절감이 한 78%, 전기랑 가스 환산을 해도 그 정도의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기술은 이제 네덜란드의 세미 클로즈 온실인데요. 우리나라 말로 반밀폐형 온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조를 보시면 일반적인 온실은 광합성 작용을 위해서 이제 온실의 피복을 앞에서 80에서 90% 정도까지 투과를 시키게끔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설치를 하면 일사량으로 인해서 외기가 뭐 35도일 때 내부가 65에서 뭐 70도까지 올라가고 환기할 경우에도 뭐 45도까지 올라가는 어쨌든 외기보다 높은 내부의 온도가 펼쳐지는데 이런 일반적인 온실에서는 천창 개폐를 통해서 환기를 해도 40에서 45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여름철에 6, 7, 8은 작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에서는 지금 이렇게 반밀폐형 전실을 두고 여기에 이제 공조 시스템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창을 최소화하고 온실 측벽에 별도의 룸을 만들어서 공기 온습도를 공조를 시킨 다음에 이제 내부로 들어가게끔 하단 덕트를 통해서 들어가게끔 하고요. 혹한기에는 대신에 천창을 닫고 내부 순환을 시켜서 이제 에너지를 최소화하고 혹서기 같은 경우에는 하부만 냉방을 하고 천창을 열고 위에 더운 공기는 정체된 공기는 빼버리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기별, 계절별로 이제 컨트롤 전략도 달라지고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또 하나의 트렌드는 최근에 도시농업입니다. 건축과 농업의 융합 분야인데요. 기존엔 따로 지었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이 짓게 되고 기존 건물에 뭐 열교환기라든지 냉동기를 그대로 사용을 하면서 이제 옥상에 온실만 얻는 형태입니다. 근데 이게 뭐 아이디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사례로도 있습니다. 북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루파팜이라고 해서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는데 이제 상업용 최초로 이제 건물 위에 옥상 온실을 한 사례고요. 그리고 미국 뉴욕에 있는 그 마트인데 바로 재배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좀 형태가 호텔, 식당 등으로 다양한 형태이고요. 7호선 상도역에 있는 메트로팜입니다. 이거는 이제 파메이트라는 회사에서 좀 만들었는데요. 요새는 리모델링을 해서 뭐 샌드위치라든지 샐러드를 판매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재배한 뭐 상추라든지 이런 샐러드 작물들을 바로 신선하게 좀 공급하는 장점이 있고요. 일본 도쿄에 있는 레스토랑의 한 벽면이 와인이 아니고
이제 작물들로 좀 세워져 있는 구조고, 일본의 서브웨이에서는 작물을 재배해서 샌드위치에 넣어서 팔기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연구 동향입니다. 조금 속도를 더 내보겠습니다. 2017에서 21년까지 4년간의 연구 동향을 좀 파악을 했는데요. 1세대의 온실은 이제 고온 극복 이런 거에 초점을 뒀다면 2, 3세대로 갈수록 자동 제어, 에너지 관리, AI, 빅데이터 등의 중요성이 좀 확대되고 있고요. 지금 좀 적기는 한데 표준화, 저희 연구원 측면에서는 좀 표준화 측면이 좀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허를 분석을 했더니 이제 패시브 기술이 83%, 그 중에서도 이제 외피, 커버링 머티리얼이라는 게 이제 피복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건물의 이제 벽체라든지 창호를 뜻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차양 그리고 환기 기술들의 특허가 주를 이뤘었고, 논문들의 경우에도 이제 국외 논문들에는 히트펌프나 펜앤패드, 포그 시스템의 이제 증발냉각 효과 등 성능 효과를 분석한 논문들이 많았는데,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플런트라든지 에너지 플러스로 기류 해석이나 냉난방 에너지 해석을 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뤘습니다. 한 112편의 논문을 구분을 했더니 크게 자연환기, 증발냉각, 하이브리드 냉각, 태양열을 활용하는 거, 이제 지열에너지 활용하는 연구들로 키워드를 분류할 수 있었고, 국가별로 했을 때 이제 남아메리카의 펜앤패드부터 이제 오스트레일리아의 하이브리드 증발냉각까지 좀 기술이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덜란드 얘기를 자꾸 드리는데요. 와게닝겐 대학이라고 이제 온실 농업기술력 평가 1위 대학이고요. 여기 관련 논문을 저도 많이 참조하고 관련 연구자들이 좀 참조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는 이제 온실의 부하 계산 그리고 최적 설계, 경제성 평가 이런 관련 연구들인데, 건물의 뭐 이제 부하 계산, 그 ISO 13790이나 DIN 18599 같은 알고리즘이 있다면 온실에서는 이제 유사한 알고리즘 히플럭스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지금 포인터가 좀 안 되는데요. 맨 오른쪽에 작물 부분입니다. 작물의 증발산 효과가 냉방부하의 한 10에서 20% 차지하는 정도로 좀 큰 부분을 온실에선 차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차이가 있다고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도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이제 마지막 부분 QP에 해당하는 증발산 효과를 고려해서 이제 건물의 냉방부하, 일사량이라든지 이제 관류열 그리고 환기열을 같이 포함해서 증발산 효과까지 포함해서 계산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제가 좀 연구한 거를 소개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피복제 형태를 분류를 했습니다. 5가지 종류의 대분류로 7가지를 테스팅을 진행을 했고요. 유리부터 폴리에틸렌 필름, 폴리올레핀 필름, 불소 필름, PMMA, PC 복층판 이런 식으로 7가지 외피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어떤 걸 분석을 했느냐? 적외선 퓨리의 분광기로 광을 쏘게 됩니다. 광을 2500 나노메타부터 300 나노메타까지 일정 간격으로 줄이면서 광을 쏘게 돼서 측정을 하는 게 건축 환경 설비 분야에서 익숙하신 가시광선 투과율, 태양열 취득률, SHGC 값 등을 측정을 하게 되고요. 보시면 피복제별로 파장을 줄이면서 이제 투과율이 산출이 되게 되고요. 보통 여기서 이제 평균 값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시광선 반사율, 태양열 취득률, 그리고 열관율까지 측정을 했고요. 가시광선 투과율의 경우에는 이제 ETF가 불소 필름이라는 일산 제품인데, 일산 제품이 좀 90%의 좀 투과율을 높게 보였었고, 이제 열적 측면 관련해서 PC 복층판이 열관율 측면에서 가장 낮아서 성능이 뛰어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 분석은 KS 표준 따라서 실시를 했고요. 대신에 이제 농업 쪽에 표준이 없기 때문에 가시광선 투과율의 경우에는 KSF 2514,
기준으로 유리 기준으로 제가 측정을 했고 태양열 취득률의 경우에는 KSL 9107 솔라 시뮬레이터에 의한 태양열 취득률 측정 방법으로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부 차광도 비율별로 분석을 했는데 차광률 40, 50, 60%일 때 이건 이제 UAE 사례에서 좀 뒤에서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냉방부하를 분석을 7가지 피복제에 대해서 했더니 PC복 층판이 열관율도 낮고 태양열 취득률 측면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로 냉방부하도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이 되었고요. 여기까지 좀 이론을 설명드렸는데 사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미에 있는 선인장 온실 사례고요. 주목할 점은 이제 선인장의 생육 환경 25에서 30도로 되어 있는데 30도로 셋 포인트 설정해서 제어를 실시했습니다. 기존에 방문을 했더니 이런 시스템들은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지하수로 냉방하는 거, 그리고 지붕 환기, 내부 차양, 팬코일이 설치가 되어 있긴 했는데 너무 높은 위치, 지금 빔 프로젝터가 있는 위치 정도로 팬코일이 달려있기 때문에 냉기가 아래까지 내려오지 않아서 저희는 이걸 좀 개선하고자 하였고요. 그래서 기술 검토 플로우입니다. 그래서 온실의 냉방 기술을 좀 조사를 하고 실증 온실 현장을 가서 앞에 보여드린 기술들이 뭐가 적용되어 있는지를 봤었고요. 다음으로 이제 생육 환경을 보고 부하 계산한 다음에 패키지를 도출하고 그 패키지에 대한 성능 효과를 검증을 하였습니다. 실증 예정지이고요. 그 시뮬레이션은 부하 분석은 에너지 플러스와 이제 설비공학회에서 하고 있는 RTS 두 가지 모듈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호, 벽체 등의 물성치 입력을 하고 유리 등의 물성치도 입력을 하고요. 일사량의 경우에는 이제 1년치 그리고 온도의 경우에는 한 10년치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입력을 했습니다. 온실 모델링 화면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연동 온실을 모델링, 유리 온실을 모델링했고요. 에너지 플러스 RTS 둘 다 산출을 했는데 오차율 내에 들어와서 이제 설계자분들이 좀 많이 활용하시는 RTS로 일단 부하 계산을 했고 장비 선정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온실 선인장은 이제 3만 룩스 이상이 돼야 이제 좀 잘 자라기 때문에 조도 분석까지 환경 분석을 실시했고요. 다음으로 이제 어떤 시스템을 적용할 거냐 요걸 좀 고민을 했는데 이제 공랭식 히트펌프에서 추결졸 들어와서 팬코일로 가는 형태가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공조길 둬서 비닐 덕트로 하는 구조가 하나 있었습니다. 대신에 요건 이제 좀 공조길 둬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들어서 저희는 요 연구에서는 기존 거를 좀 개선을 해보자. 높이 달린 천창에 있는 팬코일을 좀 아래 다방향으로 좀 분사하게끔 하는 지면에 설치하는 방식을 택했고요. 요걸 CFD로 좀 돌려봤을 때 기존의 벽 쪽과 중앙 쪽에 설치하는 것 대비해서 지면에 개발한 시제품을 다방향으로 했을 때의 CFD 결과가 모델 3B 부분입니다. 기류 분포가 좀 다른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균일하게 분포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실증과 대조군을 둬서 저희는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실증과 비교군이 되겠고요. 그리고 시공은 히트펌프부터 이제 시제품을 개발한 펜콜까지 저건 이제 월드에너지라는 업체에서 수작업으로 납땜까지 해서 기존엔 없는 제품을 좀 배치를 해서 일정 간격별로 설치를 했었고요. 그리고 온실 자동 제어 시스템을 설치를 하고 환경을 분석을 했더니 일단 겨울철입니다. 겨울철은 15도 설정 온도로 되어 있는데 좀 히트펌프 결함 기간 외에는 이제 온도 내에 다 들어오는 것으로 분석이 됐고요. 앞에서는 펜코일에 대한 CFD를 했다면 이제 뒤에서는 온실 전체에 대한 냉방 패키지를 적용을 했을 때의 온도 저감 효과를 이제 케이스별로 했고 저희가 최종 적용한 케이스의
온도 저감 효과와 이제 균일한 분포까지 해서 전문가 평가까지 마쳤습니다. 온실 이제 그 냉방 패키지를 구축을 하면서 가이드라인을 또 만들었고요. 그리고 건축 설계, 그리고 기계 설계, 전기 설계에 들어가는 이제 도면도 이제 표준화해서 도면화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추결조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히트 펌프가 4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팬코일로 이어지는 시스템이고요. 구미 사례였다면 나주 스마트팜입니다. 요건 이제 표지에 있던 실증 사례이고요. 요거는 이제 아까 피복제를 저희 KCL에서 시험하고 그 가장 좋은 효과의 PC 복층판 그리고 PMMA를 적용한 온실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단면과 평면이 다음과 같고요. 요건 이제 앞에서 펜코일을 적용했다면 비닐 덕트를 통해서 일정 간격으로 이제 담배구멍만한 구멍을 뚫어 가지고 기류가 약하게끔 흐르게 유도를 하였습니다. 기류가 너무 센 경우에는 이제 작물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요. 그리고 상부와 하부의 덕트를 했을 때 CF들이 했더니 당연한 결과지만 하부의 덕트를 설치하는 것이 유리해서 이렇게 설계 시 결정을 했고 환기의 경우에도 천창, 측창을 같이 하는 게 이제 온도 순환 효과라든지 기온 하강 효과에 유리해서 그렇게 적용을 간단히 이제 분석을 한 다음에 설계와 시공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어 핸들링 유닛이 여기에는 이제 6대 정도 들어가게 되고요. 에어 핸들링 유닛에서 이제 한 대당 한 그 비닐 덕트를 한 3개에서 4개 정도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증발냉각하는 포그 시스템 그리고 히트펌프 추결조가 들어가게 되고요. 시공 사진입니다. 그리고 내부에는 이제 3가지 요건 연구 목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딸기 온실이 맨 위에 그리고 토마토 그리고 아열대 과수는 애플 망고를 좀 재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연구 목적으로 온도 습도라든지 분광 조도계로 이제 빛환경도 분석을 저희가 하였고요. 온실 내부 화면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요건 딸기 쪽인데 비닐 덕트로 해서 여기서도 보시면 일정 간격으로 구멍이 살짝씩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구멍을 통해서 이제 그 냉기가 흐르게끔 되어 있고요. 하부의 공기를 좀 냉각하는 방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봤던 게 또 나옵니다. 그 행잉 거터. 그래서 광량이 부족할 때는 위치를 스위칭합니다. 아래가 위로 올라오고 위에가 아래로 내려가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PC 복층판, 아크릴 재질의 이제 복층으로 된 외피를 저희가 적용을 했었고요. 지금 이제 온실의 부하를 계산을 했으니 이제 실제 들어가는 에너지도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희옥기 전력량계 등을 다 설치를 분전반에 했고요. 전력도 겨울철 그리고 여름철 다 로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온실을 실증하고 표준화하기 위해서는 좀 이제 기준이 필요한데요. 기준 마련을 위해서 저희는 위치별 그리고 규모 소중대 그리고 작물별 피복제별 그리고 패키지별로 해서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좀 1296개의 시뮬레이션을 돌렸고요. 시뮬레이션을 미리 돌려서 그 결과를 이제 쉽게끔 이용자들이 단위 면적당으로 파악할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원MN이랑 협업을 한 과제인데 온실 개요라든지 외피 차광 이런 걸 인풋으로 넣으면 온실 정보, 장비 선정 그리고 투자비, 운전비, 경제성까지 분석을 해주는 최소한의 인풋으로 이용자가 좀 쉽게 그 아웃풋을 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엑셀로 개발했고 특허까지 출원을 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사례인데요. UAE 스마트팜 사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UA 스마트팜 사례를 빨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추진 배경은 일단은 VIP 지시사항이셨고요. 그리고 그 한국과 UAE 수교가 한 40주년 돼서 그 농촌진흥청 그리고 저희 연구자들이 그 과제 수십 개가 모여서 이제 과제를 수행을 한 프로젝트입니다. 추진 배경으로는 기존의 이제 UA 온실은 옆에 이제 셀룰로스 패널이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 물을 흘릴 때 해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염분이 소금기가 축적이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단점을 좀 극복을 하면서 그 증발냉각 패드의 단점인 앞단과 뒷단의 온도차가 한 7도 발생한다는 점, 이런 걸 극복하고자 이제 한국형 냉방 패키지를 개발한 게 이 연구의 핵심 포인트고요. UAE는 뭐 많은 글씨가 있지만 47도까지 온도가 올라가는 극한의 온도 상황을 보입니다. 그리고 물 소비량도 과다고 에너지 소비량 과다. 그리고 온실이 아까 보신 것처럼 노후화되어 있고 생산량도 낮고 그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하면 까르푸가 이제 우리나라 이마트 같은 것인데 거기에 이제 해외산 뭐 채소들이나 이런 것만 다 있어서 UAE 정부에서도 좀 나서서 이제 대한민국 농진청이랑 좀 같이 한 프로젝트이고요. 저는 2019년과 작년 5월을 두 차례 좀 방문을 해서 계측하고 뭐 실제 측정하는 환경 측정하는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설계는 이제 47도 그리고 일사량 냉방부와의 가장 중요한 인자인 외기온과 일사량 두 가지는 47도와 1050 정도의 와트 퍼 제곱미터 일사량을 보이고요. 냉방부와 시뮬레이션은 이제 다음과 같은 기술로 진행을 했고 장비 선정은 이것만 말씀드리면 국내의 경우에는 외기온도 T1 기준 35도 기준으로 LG전자나 삼성전자가 설계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UAE는 좀 다른 게 외기온도 45도 기준 T3 기준으로 설계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장비 선정할 때 80RT를 선정했다면 국내에서 발현되는 성능은 100RT 정도 되는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비 선정 절차는 부하 계산을 실시를 하고 결과값을 이제 분석을 하고 패키지 조합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장비 선정을 하게 되고요. 장비 선정은 크게 이제 주목할 점은 국내에는 내부 차광만 하고 외부 차광을 한 사례가 없습니다. 단 한 건도 없고요. 이 온실은 외부의 차광을 실시를 했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그 이론의 이유가 이것이었고요. 외부의 차광을 설치해서 그 일사를 최대한 낮춰서 시작을 그 설비의 그 에너지 절감을 시작을 하고자 하였고 열차단 피복제도 들어가고 천창 환기랑 팬이 들어가게 됩니다. 설비 부분은 공랭식 스크류 칠러가 2대가 한 80RT 2대가 들어갔고요. 충냉조에 이제 그 아까 보여드린 반밀폐형 온실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반밀폐형 온실인데 좀 개선을 했습니다. 증발냉각 패드를 통해서 전처리 된 공기가 이제 FCU를 통해서 비닐 덕트를 통해 토출이 되는 요 구조를 가졌습니다. 실증 대상지는 그 우리나라 농진청에 해당하는 해수농업청 쪽에 설치를 했고요. 시뮬레이션으로 차광률 60, 50, 40%별로 적정 조도가 들어오는지 한 4만 룩스 정도가 적정 조도여서 분석을 해서 차광률도 결정을 하였고 애슐의 이제 기준이 상대 습도가 10%입니다. 아까 증발냉각을 하면 30에서 40% 상대 습도가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엔 적합하지 않으나 국외에는 좀 적합한 기준이고요. 그리고 증발냉각 관련해서 그 토출 온도의 식은 농진청에서 좀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외기 온도와 증발냉각기 효율 그리고 외기온과 외기의 습고 온도 차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기 온도 넣었을 때 이제 통과 온습도를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저희는 설계할 때 그 외기 그리고 증발냉각을 통과한 부분 그리고 FC를 거쳐서 통과한 부분을 이제 설계 때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극한의 조건까지 설계를 해서 냉동기 용량과 추결조 용량을 선정을 하였고요. 제어 전략도
이제 온습도 공기 상태에 따라서 제어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그리고 패드 통과 후에 최종 온도와 습도를 가지고 장비 선정을 했고, 공랭식 스크류 칠러 2대에 추결조 그리고 FCU 통해서 비닐 덕트로 냉방하는 방식입니다. 최종 냉방 부하 계산 결과 1 최대 부하가 다음과 같이 나오는데요. 저희는 LG전자 두바이 지사랑 좀 직접 방문을 해서 냉동기 선정을 했고, 83.7 RT의 냉동톤에 2대. 제가 설계를 하면서 좀 보람을 느꼈던 게, 제가 설계한 제품이 이제 작년 5월이죠. 갔을 때 이제 실제로 시공이 돼 있고 거기에 성능이 그대로 돼 있을 때 조금 이제 이 일을 하면서 좀 보람을 느꼈었고요. 지금 보시면 공랭식 스크류 칠러 2대에 충냉조가 달려 있고 외부 차광이 달려 있는 주요 형태가 되겠습니다. 비닐 덕트 설계도 이제 덕트의 풍량과 뭐 유속 등을 고려해서 작물에 피해가 가지 않는 1m/s 이하로 설계를 했었고요. 그래서 UA 온실 실증 이제 그 평면입니다. 재배 구역이 있고 기계실, 그리고 반밀폐형 온실을 좀 개선한 한국형 공조실, 그리고 구조 계산도 뭐 최대 풍속은 24m/s였지만 30으로 해서 약간 보수적으로 외부 차광을 설치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풍화중 계산까지 완료를 했고요. 온실 공사 과정입니다. 그래서 공사 과정은 그림 위주로 짧게 보시겠습니다. 기초 공사가 있고 이제 철골 공사, 그리고 피복제, 외피의 공사가 이어지고요. 천창 공사하고 이제 냉방 시스템이 각각 적용이 도면에도 돼 있고 시공도 됐습니다. 펜패드도 이제 셀룰로스 패널인데 좀 염분기가 덜 끼고 청소가 용이한 유지 관리까지 고려한 제품이 적용이 되었고요. 재배 시스템, 충냉조, 공조일, 펜코일, 덕트 상세까지 이제 설계를 했습니다. 복합 환경 제어는 이제 국내 마그마 그린 CS라는 업체의 마그마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을 했고요.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제 무조건 한국산 제품을 다 적용을 하라는 사항이 있어서 다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19년에도 방문을 했지만 이게 실증이 그냥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개선 사항이 계속 자잘한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걸 또 보완한 작업들도 계속 수행을 했었고요. 이건 열화상으로 찍은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 지면 온도는 53도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반면에 이제 저희가 목표로 했던 거는 내부 30도였습니다. 부위별로 지금 뭐 22.6도 좀 낮게 나온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보면 20에서 29도 포인트를 저희가 한 10 몇 군데 찍었는데 20에서 29도, 그래도 30도 이하로는 좀 맞춰서 토출을 했었고, 출입문부터 해서 각 실별로, 그리고 덕트 전단, 후단, 말단까지 온도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요건 열화상이지만 온도 센서로 엑셀로 이제 시각대별로 찍은 것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요 과제의 끝은 수출형 온실 모델을 이제 앞으로 다른 데도 수출을 할 텐데 뭐 쿠웨이트나 바레인, GCC 6개국에 좀 수출을 하고자 요 과제가 수행이 된 거고요. 그 6개국의 한국형 스마트팜을 좀 수출을 하자 요 목적으로 해서 패키지화 형태로 해서 모든 기술들을 적용을 했고, 적용 기술은 뭐 하이브리드 냉방, 펜앤패드 요런 그걸 패키징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농촌진흥청과 그 농식품부, 과기부 세 개 부처가 동시에 하는 다부처 패키지 연구개발 사업을 현재 인도네시아를 대상으로 수행 중이고요. 요 과제는 7년간 한 3,800억 규모의 좀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제가 여기서 맡고 있는 거는 이제 과제 하나인데요. 66억 과제 중에서 뭐 여러 기관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은 식물 공장형 수직 농장을 개발하는 것, 그리고 육류 시스템 개발하는 것. 제가 담당하고 있는 건 동남아 지역 수출용 스마트 온실 개발. 요 파트를 주관기관인 쉘파 스페이스와 그리고 그린플러스 온실업계 1위 업체, 그리고 기계연구원
그리고 저희 KCL이 표준화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스마트팜 발전 방향인데요. 발전 방향은 이제 농업의 디지털 촉진을 위해서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증, 앞에서 보여드린 실증을 통한 이제 많은 연구들이 수행이 돼야 되고 거기에서 패키지와 기술들이 도출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표준화, 그리고 농기계 등의 성능을 검증하는 이 세 가지가 발전 방향입니다. 그럼 표준화가 왜 필요하냐면 이제 그 영세한 업체들도 있고 뭐 큰 규모의 업체들도 있는데 각각 센서를 다르게 사용하고 그럴 경우 이제 호환이 안 됩니다. 이런 호환성 제고의 문제들 때문에 현재 이제 표준이 좀 개발이 됐고요. 반면에 이제 센서와 구동기 표준은 KS까지 갔지만 그 외에 성능 평가라든지 단위 기술 그리고 패키지 기술에 대한 성능 평가는 아직 미진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실증을 맨 앞 영상에서 국내 스마트팜 혁신밸리 4곳, 뭐 김제, 상주, 밀양 등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실증이 계속 필요하고요. 표준화 관련해서는 이제 예전에 농업실용화재단이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저곳이 전담기관이 돼야 되고 저희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같이 산자부 유관기관은 표준을 만들고 이런 연구를 하는 기관이 도움이 좀 필요한 실정입니다. 단체 표준은 이미 축산 분야, 시설 원예 분야에 제정이 많이 됐고 국가 표준도 KSX 표준이 제정이 됐습니다. KS는 이제 A 뭐 일반 현황부터 해서 알파벳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B가 기계 쪽이고 X는 이제 정보 통신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센서 구동기에 이제 온오프 등의 이제 신호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X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국제 표준도 이제 전기 쪽 IEC 그리고 정보통신 쪽 ITU 그리고 ISO 표준이 좀 제정이 돼야 되는 현실인데 최종 승인된 것들도 있고요. 국제 표준이 지금 뭐 로봇이 적용된 그 네트워크 같은 표준은 이제 진행 중입니다. 또 발전을 하려면 이제 기자재 표준 컨설팅이 또 국가적으로 좀 지원이 돼야 되고 시제품 관련 시제품 제작이나 제품 개선 그리고 연구들도 지원이 돼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 표준 개발 로드맵은 현재는 이제 규격 부분에 좀 한정이 됐다면 올해부터는 이제 용어부터 다시 처음부터 정의를 하자. 그런 이제 서울대 이중용 교수님이나 뭐 그런 분들 통해서 이제 시작이 됐고요. 24년 이제 내년부터는 기본 개념 그리고 제가 하고자 하는 단위 기술의 성능 평가 그리고 패키지 기술의 성능 평가에 대한 표준화가 좀 이제 발전을 위한 최종 방안으로 가져왔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